자,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임용의 이동걸 영어학의 이동걸입니다. 2020 학년도 이제 시험 1차 시험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학 문제만 한정해서 일단 간략하게 총평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간략하게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어, 자, 들어갑니까? 네. 첫 번째, 문항수하고 배점에 있어서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작년에는 이제 음성 의문론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노란색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자, 어, 초록색으로 음성 의문론은 지금 기입형이 2개 들어가고요. 네, 기입형이 2개 하고 서술형이 하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언제? 2019년 작년도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입형 2개에다가 서술형 하나니까 8점 배점이 들어갔습니다. 2차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이 2문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서술형 2문제가 들어갔죠. 서술형 2문제에서 하나가 4점이고, 이제 올해는 없어졌지만, 하나가 4점이고 또 하나는 5점짜리로 해가지고, 이게 9점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법, 네. 문법이 한 문제 나와가지고 역시 서술형 4점. 자, 그러면 문항 개수를 한번 볼게요. 어쨌거나 배점은 요 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해서 문항 개수가 6개에다가 지금 배점이 몇 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12, 21점인가요? 그쵸? 예. 21점. 지금 산수 잘하고 있죠? 네, 21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2020년 대비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의문론에서 지금 기입형이 하나 나오고요. 서술형이 2개가 나왔어요. 서술형이 2개. 총 3문제가 나온 문항수는 지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9점이 이렇게 나온 거죠. 서술형 9점. 9점이 아니죠. 9점이 아니고 1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점은 약간 의문론에서 좀 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통사로는 역시 2문제가 나왔는데, 서술형 하나에다가 기입형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서술형이 지금 2개 나왔는데, 서술형 하나 기입형 하나니까 배점이 지금 6점이 됩니다. 문항수는 동일하지만 배점 자체가 지금 통사론이 3점이 줄어 있는 거죠. 예, 마이너스 3점, 플러스 2점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3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임용시험에서 문항수가 약간 조절이 되는 거, 어떤 해에는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어떤 해에는 적게 나오는 것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과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작년과 대비해서 보는 이유는 올해부터 문항수를 조정한, 약간 전체적인 시험의 틀을 조정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봐둘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법은 동일하게 한 문제 출제 동일하게 나왔어요. 한 문제 출제되고 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문항수는 동일해요. 문항수는 6개 동일하고 배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20점. 작년과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죠. 예, 한 점이 줄긴 들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기입형, 영어학에서 이 기입형이 주로 이제 음성 의문론에서 기입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사론에서 specifier라고 기입형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통사론 기입형이 좀 특이하다. 기존에 옛날에 예전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통사론 기입형이 나왔는데, 이 통사론 기입형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이제 추가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 선생님들은 과거에 통사론의 기입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이한 거는 통사론 기입형이 나오고, 지금 통사론 배점이 상당히 낮아졌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작년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와 배점은 작년과 유사하고, 좀 독특한 것은 통사론 기입형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번에 영어학이 글쎄요, 굉장히 좀 중하 정도, 난이도가 한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어느 정도 영어학에 대한 음성의문론이라든지 음성의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론직,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만 있으면 지문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죠, 그렇죠? 이제 답안 작성할 때만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히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선생님들은 괜찮게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는요, 임용시험이 무슨 다른 그 국가 시험만큼이나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학이 난이도가 낮다 해가지고 내년에도 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은 어디서, 어느 영역에서 난이도 조절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난이도가 낮았으니까 내년에는 영어학에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할 거야. 내년까지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내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내년에 영어학에 조금 힘을 빼고 다른 데다가 집중할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패턴이 명확하게 패턴화 되어 있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는 쉬웠다. 그러면 난이도가 딴 데서 올라갔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문제 유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제 통사론에서 기입형이 하나 나왔다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영어학만 한정해서. 지금 영어학 총평입니다. 다른 영역이 아니라 영어학만 한정해서 보면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 지문이 길어진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쓸데없이 일부러 지문을 길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쓸데없이 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잉여적인 정보들을 많이 제공했어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문이 길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 시험은 난이도 조절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문제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자체는 심플한데 지문을 길게 늘려놓으면은 역시 그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읽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데는 이 난이도에서는 그 문제 난이도는 중하지만, 지문이 올라가서 이것을 지문을 읽는 데에 압박을 좀 느끼는 분들은 이것이 체감 난이도가
중하가 아니라 중상 정도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지문이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좀 특징이에요.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자 분들이 각각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문이 길어졌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문의 길이는 어느 정도 평가안에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살 만큼 전부 다 길어요, 지문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지문 길이도 과거에 그냥 간단하게 단순히 문제만 풀 수 있게 그런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지문이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주시고 지문을 읽을 때 압박을 받는 그런 우리 예비 선생님들은 평소에 원서를 많이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원서를 많이 읽어 놓으셔야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쑥쑥쑥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의 특징이 있는데, 음성 의문론의 문제 유형이 현재 과거와 패턴이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성 의문론의 이 패턴은요,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자, 이것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A라는 소리가 B라는 소리로 바뀐다. 이런 건 이제 많이 했죠. A라는 사운드가 B라는 소리로 바뀐다. 이 환경이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서 바뀌냐? 이제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이 환경을 물어봤습니다. environment를 물어봤죠. 그런데 올해의 음성 의문론의 특징은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뀐다라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포놀로지컬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의문론적인 룰이 일어나느냐, 그냥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전에는 이것은 지문에서 제시를 해주고요. 이것이 A라고 하면 이것은 A에 대한 영역은 지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이 B번에 대한 영역을 문제화 시켰단 말이죠. 얘를.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이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A와 B에 대한 여기에 A와 B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제가 무슨 말 드리는지 알겠죠?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바뀐 것들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올해 7, 8월부터 문제풀이를 할 때 앞으로 음성 의문론은 나올 데가 없다. 전부 다 거의 다 문제화가 어지간히 다 됐기 때문에 나올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문제화 될까?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의문 현상이 일어나는가 라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명확 강조를 했고요.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올해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이 의문론적인 현상, 이러한 의문론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디테일하게 내로하게 트랜스크립션 하라 하는 것도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 내년도 추가로 문제가 그렇게 좀 더 데이터를 보고 거기 데이터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을 전부 다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문 현상에 된 결과, 의문 현상이 일어난 그 결과를 내가 발음 기호로, 즉 내로우하게, 단순 브로드한 발음 기호가 아니라 내로한 디테일하게 발음 기호를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까지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문제 유형에서
이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원전하고 이제 해놨죠. 올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AEP 통사, 음성 의문론에, 그 다음에 통사론에서 투포, syntax, 그 다음에 문법에서 teacher's grammar,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많이 읽는 필수 원전인데, 여기에서 원전에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안 보인다 라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금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영어학에서 나온 이 문제들이 지금 원전이 어디인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필수 원전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이 여실히 보여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필수 원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다른 무슨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무슨 책을 읽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필수 원전은 여전히 필수 원전입니다. 네. 그 원서는 여전히 원서예요. 그 원서에서 이번 시험을 보듯이 그 원서에서 문제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서를 우리가 충실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꼭 문제가 그 책에서 찍혔다 해서 그 책을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나왔어요. 필수 원전 범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전히 기존에 읽었던 필수 원전은 여전히 필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학 시험에 대한 총평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풀이를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키 익스프레션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론 전공 A, 전공 B가 있는데 전공 그 시험지 순서대로 풀지 않고 의문론은 의문론 문제만 먼저 풀어보고 통사론, 학기문법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자, 지문 길이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 여기 하나 집어넣으려고. 자, 이 문제는 다 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nsonant sequences. 이 A하고 이 C에서 보인 consonant sequences. 자음이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자음이 2개 있는 거예요. 이것은 two consonant cluster다. 그러니까 2개의 자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컨소넌트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했었죠. 이 뒤에 있는 게 이거는 싱글 사운드다. 이 문제 자체는 AEP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내용은 AEP에서 충분히 지금 다뤘던 거예요. 예, 이 아프리키 사운드가 하나의 싱글 사운드로 포놀로지컬하게 포네틱한 음성학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아프리키 사운드가 2가지 소리가 결합된 거예요. 그죠? 2가지 스탑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운드입니까? 스탑 사운드하고 이제 프리커티브 사운드가 결합된 거란 말이죠. 음성학적으로. 근데 의문론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사운드다라는 것을 AEP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사운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 예가 여기서는 음절 리슬라피케이션, 이 2가지 일반적으로 이 2가지의 자음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 뒤에 모음이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모음이 2번째 끝에 있는 이 자음이 이 모음이 뒤로 나왔을 때는 코다에서 온셋으로 바뀌는 이러한 재분절화 현상이 일어나요. 리슬라비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비록 음성학적으로 2가지 사운드의 자질이 결합된 것이지만
의문론적으로 하나의 싱글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분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또 AP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스피치 에라, 스푸너리즘, 스피치 에라에서 앞뒤의 자음을 서로 바꿔 말하는 그런 현상에서 일반적인 소리들은 바꿔지지만 이 두 소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 이 두 소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AAP에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Afrikid이라는 거, 여기 단수형 써야 되니까 Afrikid이라는 것을 무난히 쓸 수 있었어요. 그냥 이것만 봐도.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그거 쓰는데 너무 길어. 모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문이 불필요하게 길다. 정말 지나치게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지문이 길게 나오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평가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지문을 어느 정도 길게 해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필요하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두 자음의 연속된 자음은 뒤에 코다에 오지만 이 뒤에 이제 모음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모음과 연결된 쓸 때는 이 두 번째 자음이 이 모음의 앞에 온셋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 코다에서 온셋 포지션으로 들어가죠. 그 분리되죠. 환경에 따라서 분리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분리되지 않죠. 예,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싱글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거고, 어렵지 않게 AP 책을 조금만 봤으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A에 자, 이것도 그렇게 그냥 평범한 겁니다. 답안만 잘 쓰면, 답안만 무난히 실수하지 않고 쓰면은 맞힐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어, 여기를 한번 볼게요.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he testing a learner's pronounce, 학습자들의 발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에라들을, 그쵸? 무슨 에라가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약간 음성 의문론이 영어 교육적인 측면과 결합해서 이게 쓰였죠. 예. 그 다음에 스피치 컨텍스트가 그 방식을 바뀐다. 스피치 컨텍스트라는 것은 그 소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고,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냥 평이한 내용이니까 봅시다. 예, 1번에 이제 그것을,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컨버세이셔널하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얘기할 때 컨트랙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컨트랙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 스피치 뭡니까? 러너스 프로나운세이션이 할 때 그 에라가 스펠링 프로나운세이션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미스트라고 발음해야 되죠. 여기서 왜냐하면 보이스리스 사운드가 있으니까 여기도 보이스리스 사운드로 맞춰줘야 되는 건데 드로 발음한단 말이죠. 이것을 드로 발음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스라고 발음하죠. 보이싱을 맞춰야 되는데 스라고 미즈라고 해야 되는데 미스라고 발음한단 말이죠. 그 스펠링을 그대로 발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넥티드 스피치, 케어풀 스피치, 케어풀 스피치 하면은 또박또박 얘기하는 발음에서 조금 빠르게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그 발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포놀로지컬 룰이 이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 이미 이 정도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스피치 에러, 프로나운세이션 에러, 스펠링, 프로나운세이션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고, 여기서는 뭐 그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이미 뭐 그렇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1번과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2번이 뒷장에 있나요?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여기 2번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 디렉션 한번 읽어볼게요. 디렉션. Identify one phenomena of or sound rule을 찾아라. 어디서? A에서. 그쵸? A로부터 A가 아까 그 룰이 있었죠. 네 가지 그 표로 그려진 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xplain 하세요. 요게 이제 찾고 identify 하는 거 하나 하고 explain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번에서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데이터, 여기 2번 데이터에서도 여기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찾고 그것을 설명하고, 요 네 가지 요소들을 답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 1번에서 나오는 현상은 아까 표에서 무슨 형, did you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요것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존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 소리가 D하고 E의 소리가 이런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로 바뀌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을 문제화 시켰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유형의 변화, 이것을 문제화 시켰어요. 얘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를 주어주고 여기서 무슨 의문론적인 룰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가 약간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뭡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 스탑 사운드가, 엘비올라 스탑 사운드가, 요 소리는 뭡니까? 요 소리는 엘비올라 스탑 사운드가 palatal approximate나 palatal glide 사운드 앞에 있을 때 이 소리가 이렇게 palatalization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palatalization 현상이 일어난 거고, 요거는 이렇게 두 소리가 함께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답안은 저희가 올려주니까 그 답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fleas라고, fleas 모음이 있으니까, 역시 모음이 보이스니까 여기도 보이스를 내는 게 보이스드 사운드, 그래서 fleas 내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fleece라고 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왜 났습니까? 그러면 아까 뭐였었어요? 스펠링 프로나운세이션 에러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럼 두 번째, 스펠링 프로나운세이션 에러가 일어난 거고, 이 에러가 왜 일어났어요? 이 스펠링의 영향을 받아서 러너가 이렇게 발음한다. 스펠링, 발음이 아니라 이 스펠링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들을 각각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이것도 역시 제가 예시 답안에 올려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유형이 조금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대화 형식을 갖다 놓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어떤 의문 현상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냐, 아까 디즈를 보고 어떤 의문 현상이 들어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그 문제 유형의 변화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 기호까지 의문 현상이 일어난 그 결과로 어떤 디테일한 narrowly transcription이라고 하죠. 예, 아주 디테일하게 전사하는 그 방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죠. 예,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번의 데이터 보시면은요. 예, A번에 여기서 용어 한번 잡고 갈까요? 혹시나 몰핌 괜찮죠? 예, 형태소라는 거죠. 형태소.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우리가 그 의문론에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의미 변화는 없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소리가 조금 바뀌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탑 사운드가 aspiration 된다든가 unreleased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가 allophon이라고 얘기하죠. 이 형태소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죠. 이 형태소가 뒤에 어떤 소리와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엘로폰이 아니라 이거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엘로몰프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엘로몰프. 이게 엘로몰프죠. 의미는 동일하죠. 형태가 바뀌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의미는 동일하지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것이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볼게요. 또 하나가 났죠. 저거는 이제 프레픽스, 요거는 프레픽스 앞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고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유사하게, 동일한 건 아니고 유사하게 ARAL 사운드, 이 끝에서 이거 뭔가요? 예, 요거 스펠링 바뀌었네요. 그죠? 예. 요 끝에서 요렇게 끝에서 이제 서피스가 되는 거죠. 서피스가 AR로 들어갈 수도 있고 AL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의미는 똑같죠. 의미는 똑같지만 환경에 따라서 지금 형태소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allomorp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은요. 보통 Introduction to Language, 인트랭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셨다면요. 자,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냥 데이터 그거예요. 이하고 이 사운드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쓰여? 그 다음에 AL과 AR이 어떤 환경에서 쓰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지나치게. 짜증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이 익숙해져 있다면은 읽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아무리 지문을 길게 해도 그 내용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만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살짝 덜 된 분들은 이것을 읽는데 압박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는, 조금 더 학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베이스라는 용어가 나왔죠. 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서픽스가 붙는 그 형태가 되는, 여기에 서픽스가 붙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지금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에 서픽스가 붙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베이스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길죠.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Identify two phonological process, 두 개의 phonological process를 말하고요. 1번이라면은 우리가 여기가 1번이 되겠죠. 여기 한번 써볼게요. 1번이라면은 아까 하고 R 사운드로 들어가 있는 이 사운드, 요 데이터. 그 다음에 2번 데이터에서도 지금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에서 어떤 포놀로지컬 프로세스가 관련돼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놀로지컬 프로세스니까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뭡니까? regressive assimilation, progressive assimilation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regressive assimilation이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지 하지 않고도 여기하고 이거하고 1번과 2번 데이터가 비교가 되는 거니까 1번은 assimilation이잖아요. assimilation이니까 이거는 dissimulation이죠. 이거랑 비교하게 assimilation, dissimulation 이 2번과 비교가 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regressive assimilation이다. 이것을 이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assimilation, dissimulation 해도 괜찮고요. regressive assimilation 해도 그것은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동화, 이것은 이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화는 주변의 소리와 같아지려는 속성이죠. 주변의 소리와 같게 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반대로 주변의 소리와 다르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면 발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둘 다 목적은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발음을 용이하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소리로 맞춰서 내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발음을 용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assimilation, dissimulation이다. 이렇게 잡아주고 순서대로 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잘 읽으셔서 잡아두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distinctive feature를 가지고 generalize 한번 해봐라.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만 generalize 하라고 그랬습니까? AL과 AR의 distribution allomorph의 분포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만 일반화시키면 돼요. 첫 번째 assimilation, 1번은 assimilation 현상이고 2번은 dissimulation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했고 그 다음 추가적인 답변은 이거에 대한 설명만 들어가면 돼요. 일반화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디렉션대로 하세요. 예, 디렉션대로 하세요. 자꾸 더 문제를 더 답안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해서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은 디렉션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는 쓰지 마세요. 디렉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쓰시고 어시뮬레이션과 디시뮬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아까 베이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이스에서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컨소넌트가 R 사운드라면, 즉 여기서는 distinctive feature로 했으니까 R 사운드가 뭐예요? 마이너스 레터럴을 자질을 가지고 있는 소리 나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뒤에 플러스 레터럴 자질을 가지고 있는 어픽스가 뒤에 첨가 붙어야 된다라고 일반화시켜 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여기에 L이 오면 여기에 R 사운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베이스의 마지막 컨소넌트가 플러스 레터럴이라면은 뒤에 오는 어픽스는 마이너스 레터럴 자질을 갖고 있는 소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레터럴이라는 자질은 L 사운드가 갖고 있는 자질이죠. L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레터럴이 L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레터럴 사운드는 R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어시뮬레이션, 디시뮬레이션, 그리고 일반화 이렇게 자질로 일반화 시켜주면 되는 거죠. 예, 자질을 사용해서 일반화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질을 사용해서 using the distinctive feature를 사용해서 자질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feature를 사용하지 않고 베이스의 마지막 콘소넌트가 R 사운드면 서픽스는 L 사운드가 붙어야 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감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디렉션대로 하지 않았잖아. 그쵸? 예. future를 distinctive future를 사용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는 사운드, 컨소넌트 사운드가 마이너스 레터럴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뒤에 서픽스는 플러스 레터럴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서픽스가 attach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통사론이죠. 통사론도 우리가 MPI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다뤄봤던 이야기일 거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MPI, Negative Polarity Item이 부정극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봤는데 요 부정극어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의미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전형적인 임용시험 문제화 된 것 같아요. 네, MPI가 나왔는데 이 MPI가 adverbial PP 사운드의 의미와 관련해서 연결시킨 거는 참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그렇죠? MPI가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 N이나 이런 것들을 C 커맨드 하지 않냐, C 커맨드 안 하냐, 이제 이런 것만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adverbial PP의 해석과 관련해서 연결시킨 거는 아주 참신합니다. 네, 아주 참신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MPI 사운드래요. MPI가 지금 이게 앳이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죠.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려면 반드시 not이 일반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not과 함께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문이 되는 이유는 not이 없기 때문에,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더 우리가 통사론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not과 함께 쓰인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어가 이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C 커맨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약간 통사론적으로 약간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죠. C 커맨드 관계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C 커맨드 관계에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관계는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 여기까지는 MPI 문제네. 내가 아는 거네. 근데 갑자기 temporal, locational, adverbial 이렇게 나와요. 이제 확 전환이 되죠. temporal과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adverbial은요, ambiguous하다. 왜 ambiguous해요? 이게 modify 하는 거요, 관련해서. matrix element를 modify 수식하느냐, 아니면 embedded element를 수식하느냐. 이것이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matrix는 주절의 내용을 수식하느냐, embedded 내포절에 있는 그 요소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ambiguous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ambiguous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선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이 ambiguous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yesterday가 이 B번과 같은 경우는요, yesterday가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식하는 거죠. 어제 그 답을 알았다. 어제 그 답을 알았다. 이것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수식했으니까 embedded element를 수식한다라고, modify 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똑같은 어순으로 보면 똑같은데 여기에 yesterday는
knew the answer를 modify 하는 게 아니라 여기 wondered, 궁금해하는 거. 얘를 어제 궁금해했다는 거죠.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수식하는 거고, 이런 식의 해석을 매트릭스 리딩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embedded reading이나 매트릭스 리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내포절에 있는 것을 수식하고 그것을 그런 수식 해석 방식이 embedded reading이라고 부르고, 매트릭스 리딩은 매트릭스에 있는 predicate를 수식한다. 그래서 매트릭스 리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이제 그럼 MPI가 나오고, MPI가 지금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것이 리딩이 ambiguous, 리딩이 어디 ambiguous, 저 매트릭스에서 해석이 되냐, 인베리드 해석이 되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를 반드시 나왔으니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을 시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이 PP가 얘를 수식합니다. 얘를 수식합니다. 인베리드 있는 얘를 수식합니다. 얘를 수식합니다. 단순히 이런 수식 관계를 나타내면 안 되죠.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MPI와 관련해서 그 구조적인 측면과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고 약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뭡니까? 이 N이는요, MPI예요. 그쵸? 이 MPI는 반드시 C 커맨드 받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네거티브 그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니게이션이라고 하죠. 니게이션에 의해서 반드시 C 커맨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정문이에요. 다 정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C 커맨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invalid sentence가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invalid sentence니까. 그러면 이 not이 정문이기 때문에 이 not이 any를 C 커맨드 한다는 거예요. 그죠? not이 이 embedded sentence에 있는 not이 any를 C 커맨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해석만 가능합니까? embedded reading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내포절에 있는 니게이션에 의해서 C 커맨드 받아서 정문이니까 얘는 in any room은 그냥 무조건 embedded한 해석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노래하지 않은 거. 방 안에서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embedded reading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mbedded.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얘도 not에 의해서 C 커맨드 받고 있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정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 in any room이 embedded에 있어도 첫 번째 embedded한 내포절에 있더라도 얘는 상위절에 있는 not에 의해서 C 커맨드 받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in any room이 내포절에 있지 않고 상위절에 있더라도 이것은 C 커맨드를 받아요. 자, 상위절에 있을 때 C 커맨드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가볍게 이렇게 한번 TP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TP에 들어가고요. T가 들어가고 여기에 뭡니까? 여기 T고 그 다음에 BP가 들어가죠. 네, BP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그려볼게요. B가 들어가고 여기에 CP가 들어가는 컴플리먼트로 CP가 들어가는 거죠. 자, CP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N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not은 어디 있는가? not은 여기 좀 다시 그려볼게요. not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neг phrase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not이 들어가 있는, 이것은 신텍스에, 책의 신텍스에서 읽어보면 많이 나왔던 이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t 이렇게, 예, t 해가지고 이렇게 t가 들어가 있는 거죠. t바, t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not이 여기에 있어요. 예, not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내포절에 있어도 C 커맨드 할 수 있죠. 그 다음 매트릭스 있을 때는 C 커맨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트릭스 한데 여기에 지금 say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수식할 때는 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B바에서 여기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면 여기가 B바가 되고, B바 그 다음 PP가 돼가지고 여기에 in any room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고 CP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say가 들어갔게 되는 거죠. 그럼 not이 여전히 여기에 say를 수식하는 PP로서의 애정투로서 위치에 있더라도 이 not은 여전히 매트릭스에 있는 say를 수식하는 이 any room의 얘를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C 커맨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디렉션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Identify each sentence has a matrix reading. 그 다음에 embedded reading or both 갖고 있는지. 자, 1번의 데이터는 embedded reading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embedded reading만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얘가 내포절에 있으나 상위절에 있으나 매트릭스 클로즈에 있으나 둘 다 수식을 받을 수, not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스 리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설명해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설명해봐. 그래서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네거티브 니게이션이, 이 니게이션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포절에 있는 니게이션이 내포절에 있는 any를 C 커맨드 하기 때문에 오직 인베리드한 리딩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 이 not이 상위절에 있는 매트릭스에 있는 any가 매트릭스에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 C 커맨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포절에 있다면 내포절에 있는 any가 내포절에 있다면 역시 그것도 C 커맨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트릭스 있으나 인베리드 있으나 그 위치에 상관없이 이 니게이션이 충분히 any를 C 커맨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보스 리딩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즉 in any room이 이 thing을 modify 할 수 있고, 또는 여기에 say를 modify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은 학교 문법 문제로 봐야 되겠죠. 통산업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 문법 문제인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뭡니까? 학교 문법이 작년에 뭐가 나왔죠? adjective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죠? 형용사의 종류에 나왔는데 지금 또 형용사에 관련해서 또 나왔어요. 또 형용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용사에 작년에 형용사를 냈으면 올해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좀 냈으면 하는데 또 형용사에 대해서 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형용사 문제가 아니라, 형용사 문제가 아니라 통사론 기인 문제죠.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통사론 기인 문제예요. 굉장히 길죠.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지금
트리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길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all quantifier가요. 이 quantifier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도 이동할 수 있고 이 quantifier all에 있어서의 그 이동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퀀티파이어의 올해 이동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문제로도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최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Fife Internal Subject Hypothesis.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subject가 원래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혹은 IP라고 해도 괜찮죠. TP의 스펙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서브젝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자리에 서브젝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BP의 스펙 자리에 여기서 주어가 생성이 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BP 인터널 BP 내부에서 서브젝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그런 가설이에요. 하이포테시스. 그렇죠? 그래서 주로 비록 가설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근에 와서 많이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그냥 인정을 받는 그러한 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사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서브젝트가 어디서 베이스 제너레이트예요? 어디서 생성돼요? BP의 스페시파이어 여기서 생성이 돼서 TP의 스페시파이어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동해 간다. 이 그림이 지금 B번에 있거든요.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스페시파이어 포지션이죠. 스페시파이어 포지션이죠. 네. 자, 이거는 좀 너무나 간단한데 역시 긴 지문을 이용해서 지문 읽는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압박을 준 거죠. 자, 여기도 이게 이제 학교 문법인데 가볍게 볼게요. B 플러스 패스트 파티시플 이게 수동의 의미죠. 수동의 의미인데 사실은 이 B 플러스 패스트 파티시플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adjective 혹은 verb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adjective냐 여기에 나오는 participle이 adjective냐 아니면 verb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혹은 다르게 adjectival passivization, verbal passivization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adjective나 verb가 있어도 이것은 passivization이야 라고 말하고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해요? adjectival passivization, verbal passiviza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assivization 형태 B 플러스 PP 형태가 adjectival이든지 그 다음에 verbal이든지 이 두 개의 차이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차이 구분하는 것은 제가 모의고사에 여러 번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트니 벌브고요. 그 다음에 interest가 adjective다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속성이 뭐냐? 통사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고 이 adjective는 수식받을 수 있어? 누구에 의해서? degree modifier에 의해서 수식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degree modifier에 의해서 수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degree modifier죠. 이런 것들이 수식받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사는 이게 형용사란 얘기죠. 그러나 동사는 degree modifier에 의해서 해석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정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degree modifier에 의해서 해석을 받냐 못 받냐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형용사냐 동사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 문제는 degree modifier에서 수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형용사냐 동사냐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 보시면은 또 형용사냐 동사냐를 구분하는 게 또 다른 조건이 나와요. 3번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디그리 모디파이어죠. 네, 디그리 모디파이어.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할까요? 형용사가 디그리 모디파이어에서 해석을 받으면은 이건 adjective예요. 네, adjective가 맞다는 거지. 해석을 받지 못하면 verb라는 거죠. 근데 다시 adjective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gradeable한 adjective냐? 예, gradeable한 adjective냐? 예, gradeable한 adjective면은 역시 디그리 모디파이어에서 해석을 받을 수 있는데 non-grade다. 그러면 아무리 디그리 모디파이어에서 해석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용사이면서 디그리 모디파이어에서 해석을 받으려면 형용사이면서 gradeable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serious가 gradeable 하죠. 그렇죠? 왜요? 조금 심각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심각할 수도 있고 많이 심각할 수도 있고 이게 gradeable한 측면이 있죠. 근데 impossible은 이 디그리 모디파이어에서 수식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impossible한 것이 gradeable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ossible 하지 않거나 impossible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중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형용사지만 이것이 디그리 모디파이어에서 수식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일 수 있다. remain이라는 뒤에 쓰일 수 있으면 이게 형용사고 동사는 remain 뒤에 쓰일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remain 뒤에 쓰일 수 있으면 형용사, 못 쓰이면 동사.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자꾸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모르더라도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읽었다면은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에 married하고 여기 B 플러스 PP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혼한 행위예요. 처치에서 결혼한 행위이기 때문에 동사죠. 근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금 결혼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까지 결혼한 부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adjective예요. 바로 알 수 있죠. 동작이냐 상태냐에 따라서 형용사인지 adjective인지 이 내용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identified whether married가 adjective냐 동사냐 identify 하고 일단 identify 했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죠. 동사고 adjective고. 그 다음에 adjective marry를 포함하는 문장. 이제 여기 B번만 봐야 되죠. adjective marry에 포함되고 있는 문장에 두 가지 센텐스를 제공하세요. 어떻게 제공해야 돼? 이 문장 두 가지 센텐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A를 기술하고 그러니까 A가 뭐 했었어요? 두 가지 센텐스를 기술하세요. A에서 기술하고 있는 속성을 가진 그럼 두 가지 무슨 속성이 있어요? 디그리 모디파이어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remain이라는 동사 뒤에 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두 번째 동사 가지고 디그리를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디그리를 넣어보시면 value라는 디그리를 한번 넣어보시죠.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왜? 이게 gradeable 하지 않잖아요. 결혼한 상태든지 안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지. 결혼을 한 상태 막 싸워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 싸워가지고 서로 냉랭한 상태면은 결혼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그리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비문이다. 여기다 디그리 모디파이어를 넣어주고 이거 비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remain 다음에는
remain married until last Christmas라고 여기에 married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정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1년 동안 그 고생, 마음고생이죠.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요. 그죠? 예, 그거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특히나 몸도 몸이지만 이 마음고생, 멘탈을 잡으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시험 치르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 털어버리시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더 꼼꼼히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멘탈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 시험을 할 수 있나 없나는요. 남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데 이거 붙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에 올인할 건데 붙을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냐고요. 붙고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의 그 학습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리숙하게 해왔으면 앞으로도 어리숙하게 할 확률이 많죠. 근데 과거에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뭔가를 해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합격할지 안 할지.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그러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앞으로의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